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러분들 좀 알다시피 저한테 요구한 것처럼 전적으로 토지 작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장 토지 작업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초하고, 그리고 중간 단계하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을 일단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하고 또 직접 듣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일단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법 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기에 지주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립 인가 전, 그리고 후,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질문은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듣는 걸로 할게요. 자, 순서는 그렇고요. 나눠준 목차를 한번 띄워보시면, 토지 작업, 지주 작업, 땅 작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이 불리는 것들 중에서 왜 토지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토지 작업, 지주 작업 이렇게 부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지 사업이라고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너무 토지 작업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좀 아직까지도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 작업이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우해주지 않는 만큼 밖에 일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우해주는 만큼 일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 나오죠. 잠깐 그래도 상기를 좀 시키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전환점이 된 게 2017년 6월 3일입니다. 자, 2017년 6월 3일 날 뭐가 생겼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2017년 6월 3일 날에 사전신고 제도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신고 사항이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저도 그 이전에도 거의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든지 말든지 광활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 또 뭐라고 할까요? 민원은 있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썼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게 지주택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걸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은 신고제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2017년 6월 3일 신고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신고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지주택을 하겠다. 이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할구청의 역할이 중요 사항이 되어버린 거죠. 자, 신고를 했으니까 이 신고에 대한 거를 신고를 받은, 그죠? 신고를 받은 관할구청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고를 받았으니까 받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관할구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돼버렸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책임도 따르고 또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업무 대행의 자격 요건이 많이 강화됐죠. 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6월 3일,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업무 대행의 자격 요건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들어온 거예요. 막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 조건이라는 게 없으니까. 막 개인도 막 들어와요, 개인들도. 그냥 막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지주택에 대해서 좀 접했다. 그럼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게 2017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택이, 참, 안타깝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근데 양심껏 하는 현장은 또 성공한 현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미미한 거죠. 성공한 현장은. 대부분이 다 엉망진창이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 대행에 대한, 제가 영상에서 많이 밝혔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러 온 곳이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제가 많이 2017년 6월 3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업무 대행에 대한 자격 요건, 거기에 대한 걸 많이 강화를 시켰고,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책임, 옛날에는, 그러니까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시공사에 대한 그런 책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시공사나 그냥 브랜드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 자기 이름들을. 물론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냥 듣는 이것도 정설입니다. 가설은 아니에요. 저 정확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리베트를 받았겠죠. 이름을 빌려주고. 그게 그렇게 성행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함부로 시공사가 브랜드를 빌려주지를 않아요. 왜? 책임이 지워졌기 때문에. 보증도 써야 되고, 그리고 책임 시공이라는 것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브랜드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즘 이렇게 보면 브랜드 없이 진행하는 지주택이 좀 있어요. 브랜드 없이. 물론 그 브랜드 없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브랜드가 지워지지 않고 그냥 자체 이름으로 막 진행하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공사를 선정을 못한 거예요.
시공사들이 보는 거예요. 시공사가 뭐 어떤 회사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건설사잖아요. 시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막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브랜드를.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한번 빌려줬다면, 빌려줬다기보다는 MOU 계약을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계약을 하는 거죠. MOU 계약을 해서 빌려주는 대신에 뭐 어떤 조항들이 막 생기죠. 우리 브랜드를 여기까지만 쓸 수 있다. 이름은 달 수 있다. 뭐라고 할까요?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에 이름을 달 수 있다, 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름을 달 수 있다, 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계약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변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필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필증이라는 건 관할구청에서 내주는 겁니다. 자, 관할구청에서 필증 보셨죠? 여기도 있잖아요. 이 현장도. 필증이라는 게 이 현장을 가장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자, 그럼 이 필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현장만 딱 보더라도.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법이 또 이렇게 정해졌냐면, 필증을 받은 현장은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막 들어왔어요. 막 다른 현장에서, 다른 업체에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요. 자기네들도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 무슨 법이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법이 정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필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렇습니다. 필증이 나오기 전에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필증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필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느 업체라도 그 현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업무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게 2017년 6월 3일. 엄청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전 이후를 확실하게 갈라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거 말고라도 이 주택법이 바뀐 거 말고라도 최근에 바뀐 것도 있죠. 2020년 7월 24일 724법이라고 그때는 또 더 중요하게 강화가 된 거예요. 724법 아시죠? 네, 724법 7월 24일법 그 법이 바뀌었을 때, 그때 법이 바뀐 게 이때는 6월 3일 2017년 6월 3일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적립은 됐지만 퍼센트에 대한 적립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20년 7월 24일에는 그때 적용이 된, 그러니까 시행이 된 법은 정확하게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50%에 대한 토지 승낙성, 50%에 대한, 그러니까 딱 50%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50%라고. 딱 50%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50%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 50%가 뭘까요? 아시죠? 그 현장에 있는 땅에 대한, 지주 숫자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만약에 10,000평이면 50%면 5,000평이겠죠? 5,000평에 대한 토지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필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확실하게 정해졌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그 조합 설립인가 때는 15%에 대한
80%는 뭐 똑같고요. 15%에 대한 매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거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그 조합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조합에다가 15%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만이 조합 설립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추진위원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현장들이 뭐 15%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그렇게 자금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 대물 계약이라는 게 생겼고요. 대물 계약 계약서. 그러니까 그 지주분들이 있죠. 지주분들이 지주 계약을 하잖아요. 지주 계약을 하기 전에 지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주 조합원들하고 대물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대물 계약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각 현장마다 틀린데 계약금을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없을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각 현장마다 다릅니다. 그런 현상이 하나 생기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신탁 방식이 또 생긴 거예요. 자, 신탁 방식이 좀 복잡해요. 이거 설명하기에는.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얘기 좀 하고요. 신탁 방식으로 그 신탁사에서 보증을 쓰고 법무사를 대동하고, 법무사가 대동하든 뭐 변호사가 대동하든 어떤 식으로 대동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지주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걸 다 그 보증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전혀 손해 없는, 이게 신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게 신탁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 소유권 이전이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이걸 모르겠습니다.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되는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자성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5%에 대한 자금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15%면 그래도 몇백억은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이든지. 그러니까 이 몇백억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현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그 방법들이, 근데 이 방법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진행을 하려면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하는 몫도 있고, 그 선택 여기서 선택을 했으면 그걸 나도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도라는 건 지주겠죠. 지주들도 이걸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걸 내가 좋다 나쁘다,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초기 우편 작업. 자, 초기 우편 작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편 작업이 중요하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사전신고제도 전후를 막론하고 그걸 다 떠나서 토지 작업의 첫 시작은 지주들에게 개발에 대한 인식부터 심어주는 것. 자, 이걸 풀이해 보세요. 자, 풀이하자면 딴 거 없습니다.
개발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작정 지주집을 이렇게 두드려서 찾아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걸 환영을 할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100에 한 명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려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뭘 환영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당신 누군데 이렇게 하죠. 바로 문전박대겠죠. 그래서 우편 작업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좀 보십시오. 이 앞에 이 내용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지주에게 우편 발송을 통해 개발 사업을 알린다. 자, 두 번째, 우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서 알릴 것. 자, 그래서 세 번째, 적어도 30일에서 50일,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죠. 아니면 두 달까지라도 우편으로만 개발 사업을 알릴 것. 자, 방문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방문하지 말고 우편으로만 계속 알리라는 거죠.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아니면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1회씩 아니면 뭐 2회씩 한 6회, 7회에서 한 많게는 10회 정도는 우편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볼 때는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지주들이 직접 사무실 찾아와요. 이게 무슨 내용, 그러니까 들고 와요. 그 우편 보낸 그거를 들고 와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뭔지 뭐 알기는 알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작정 방문하여 지주를 만나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지주들은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본인의 집에서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그냥 그리고 TV 보고 쉬고 있는데 뭐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어디서 왔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 왜 왔느냐 하니까 개발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 뭐 이런, 무슨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우린 개발하던 필요 없어요. 개발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그냥. 그게 문전박대예요. 그게 문전박대라고. 필요 없다고 그냥 보내요. 당연히 필요 없지.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작업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설립인가 전 지주관리. 자, 설립을 하려고 하기 전에 지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발송 이후 본격적으로 지주들에게 인사하며 방문하여 지주택 개발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 달까지 이렇게 우편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방문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가가호 방문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 지주택 같은 경우는 못해도 6개월
아니면 뭐 1년에서 2년까지도 오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1인당 뭐 한 20명, 뭐 30명, 뭐 5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관리를 하고 나서 이 분들을 만나고 나름의 성향 파악을 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성향 파악을 해야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주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 그냥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그 동의서를 적어주고, 그러니까 토지승낙서를 적어주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지. 물론 등기부등본에 그 명의자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있는데 이 명의자가 결정권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부인이 결정권자가 있을 수 있거나, 만약에 남자면, 아니면 여자면 그의 남편이 결정권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결정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파악을.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있겠죠. 사람마다 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격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향 파악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성향 파악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거는 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전세를 주고 들어왔는지, 지금도 전세를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하고 친한 건지, 이웃들이 있겠죠. 어느 사람들하고 친하고, 어느 사람들의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휘둘리는지, 뭐 각 동네마다 뭐 반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건지, 아니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성향 파악인 거예요. 이 파악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그냥 뭐 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천천히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일부분이고요.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승낙서하고 매입 계약서를 같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받을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제 경험상. 같이 받게 되면 그만큼 어려워요. 뭐 어렵다는 건 제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토지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같이 얘기하잖아. 만약에 매매 계약서를 해야지만이 토지 승낙서를 받아요. 매매 계약,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집, 내 땅, 뭐 이런 것들에 그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서류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어떤 서류도 내놓지 않아요.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분리해서 받으려면 설명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토지 승낙서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이건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것만 읽어 드릴게요. 토지 승낙서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임을 명확히 인지시킬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이 이 서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류는 사장님이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거를 관할구청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소멸되는 서류들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해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필요한 서류니까. 그러니까 소멸돼요, 이거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토지 승낙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잘해야, 제가 지금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좀 더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뭐 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금방 한 얘기고요. 매입 계약서에 대한 거는 작성 시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게 그냥 인가 신청 이후, 인가 신청, 그러니까 설립 인가 신청 이후에 하는 게 왜 좋으냐, 전에 하는 것보다는 후에 하는 게 좋다라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주분들한테 더 이익이고 더 좋은 그 사항을 만들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아시잖아요. 그거는 재산세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1년 단위로 어쨌든 바뀌어요. 항상 공시지가는. 그죠? 그죠? 재산세 내시잖아요. 그죠? 예.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 조금밖에 안 올라가든지 많이 올라가든지 어쨌든 간에 바뀌어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민감해요, 그게. 그러면 나의 그 실질적인 내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설립 전에 하는 것보다는 설립 후에 하는 게 훨씬 낫죠. 이걸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지주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받는 것보다 따로따로 받아라. 물론 이제 지금 진행하는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24일 법이 적용이 되는 현장, 그 현장은 15%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는 다음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그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죠. 신탁 방식도 있고 대물계약 방식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주조합원 계약으로 인해서 15%를 맞추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설립인가 전 지주관리 읽어볼게요. 자, 지주 방문 때 항상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 항상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항상 집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주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재 중이라면 아주 조그마한 사은품과 간단한 메모를 항상 남기고 와라. 이게 뭐냐면, 부재 중에 있으면 어차피 못 만나니까 그래도 내가 왔다 갔다라는 걸,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못 만났으니까 갑니다, 이걸 남겨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거 있겠죠. 나름의 저는 항상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가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코 과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달콤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한마디에 메모를 좀 남겨요. 남기라고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메모를 남기면 그래도 이 사람이 술 한잔 와서 퇴근하고 술을 한잔 하고 집에 들어오든지 그냥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든지 어쨌든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 앞에다가 달아놓으니까.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버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버릴 수 있다. 왜? 짜증나니까. 또 왔냐 이렇게 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짜증내고 귀찮아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할까요?
항상 이렇게 나쁠 수는 없어요. 항상 기분이 나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만약에 일주일 따지면 일주일 내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럼 10일로 한번 따져봅시다. 10일로 따지면 그 본인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의 경험. 10일로 한번 따지다 보면 10일 중에 하루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쵸. 그렇다니까요. 하루는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 하루에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10일 동안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기분 딱 좋았을 때는 어제도 왔더만 그제도 왔더만 오늘도 왔네. 아, 그래도 참 열심히 한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리에 앉아서 TV를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아까 전에 그 달콤한 뭐가 왔는데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연락이 오게 되면 약속을 정하겠죠? 약속을 정하게 되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전달하게 돼 있어요. 뭐 그때 잘 전달해야 되겠죠. 잘못 전달하게 되면 또 오해가 생기고 하면 또 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해야 되는 상황은 만들어지겠지만, 어쨌든 연락이 먼저 왔다라는 건 아주 뭐 긍정적인 거죠. 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다. 난 당신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알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당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이 왔었다. 근데 당신만 반문이 오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문제냐? 아니면 당신이 문제냐? 이걸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 이런 식의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